이놈의 세상 언제 망하려느냐. 오냐,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 죽은 부친의 시신을 안고 이 웅장한 절규와 위대한 선언을 한 사람은 윤두껍이라 불리는 윤두섭입니다. 때는 구한말 1903년 계묘년 3월 보름날입니다. 뒤로 집이 활활 불타고 있는데 윤두꺼비가 피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외친 까닭은 바로 화적대 때문입니다. 불이 든 소장농까지 합세한 흉악무도한 화적대에게 부친인 윤용규는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울분을 못 이겨 윤두섭은 외쳤던 것입니다. 부친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 윤용규는 얼굴이 말처럼 길대서 말대가리라는 별명을 들었는데 촌 노름방으로 어실어실 돌아다니면서 개평푼이나 뜯던 논팽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난데없는 돈 200냥이 생겼고 그날로 그는 노름방을 끊고 논을 산다 돈놀이를 한다는 등 부산을 떨면서 졸지에 착실한 살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사나운 수령한테 걸려들어 명색 없이 잡혀가서 형장을 맞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금품을 억지로 달라고 조르는 토색질을 하는 관가놈들도 문제거니와 화적대들에게 재물을 약탈당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작품은 얼결에 재산을 일군 아버지 말대가리 윤용규와 두꺼비를 닮은 본인 윤두섭, 그리고 아들 윤창식과 손자 인 윤종수, 윤종학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가족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결에 만석군이 되었지만 인색하기 짝이 없던 말대가리 윤용규와 윤두꺼비의 집에 그날도 화적대가 들이닥쳤습니다. 화적이 들이닥치는 기색이 보이자 윤두꺼비는 허리띠도 매지 않고 홀라당 벗은 알몸뚱이로 보리밭 고랑을 엎드려 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를 생각해서 주춤거리거나 자식을 생각하여 머뭇거리거나 할 것 없이 먼저 몸을 피하고 보는 것이 이 집에서는 당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대가리 윤용규는 화적대와 맞서기로 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백성의 재물을 먹자고 덤빈 악질 수령에게 걸려 나이 60에 옥에 걸려가 모진매를 맞고 돈 2천냥에 풀려 나왔는데 또 화적대가 쳐들어와 저항하다가 그만 화적대에게 맞아서 죽고 맙니다. 도망갔다가 간신히 살아난 윤두꺼비는 피 흘리고 쓰러진 아버지와 불타는 집을 보고 억장이 무너졌겠지요. 그러한 고난과 풍파 속에서 모아 마침내는 피까지 적신 재물이니 윤두꺼비는 한두 푼에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만석군이 되었겠지만은 항시 관가에서 하는 짓이나 화적대 때문에 불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밤이면 일본 경찰들이 밤새 호루라기를 불며 순찰을 하고 수상한 놈들은 가차없이 잡아가니 이처럼 태평성대가 올 줄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요? 세상이 평안해지자 윤두꺼비는 가문을 빛나게 할 필생의 사업으로 4가지 방책을 꾸렸습니다. 첫째는 족보에다가 도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새로 꾸며서 만든 것이지요. 예를 들면 윤두섭의 몇 대 윤나무개는 무슨 정성이요 무슨 판서요 하면서 말이죠. 그거야 땅 짚고 헤엄치기지요. 한 2,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놓아도 말대가리 윤용규의 자식 윤두껍이요 노름꾼 윤용규의 자식 윤두섭인 것을요. 그래서 자신이 척 벼슬을 한 자리 하기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2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향교의 맨 우두머리 가는 어른에게 내리는 직원이라는 직책을 하나 삽니다. 윤두껍이야 과거로 보아 벼슬을 해서 양반을 하겠습니까? 능참봉을 하겠습니까? 아신대로 직원이 만만하겠지요. 그래 그는 윤두꺼비가 아니라 윤직원이 되어 춘추 2차례씩
향교에 올라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자님, 맹자님을 비롯한 여러 성현들에게 절을 하며 선비호 양반 노릇을 착실히 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하던 그 직책도 시덥잖아 내놓고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윤직원이 집안 문부를 닦는 데 내놓은 방책은 양반 혼인이었고, 그래서 자식들은 어째저째 양반 혼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집안에서 정말 권세 있고 실속 있는 양반을 내놓자는 것입니다. 군수 하나와 경찰서장 하나, 게다가 마침맞게 손자가 둘이었지요. 물론 더 높은 직책도 있겠지만 알맞게 우선 군수와 경찰서장을 양성하기로 합니다. 윤직원은 손자인 종수를 앉혀놓고 또 훈수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니께로 너도 정신 바싹 챙기겠구소. 어서 군수가 돼야지 않겠냐? 아, 동생 놈은 버젓한 경찰서장인데 형 놈은 깨어 군수기를 댕기고 있담. 난 부끄러워서 어쩔 티여, 응? 일본으로 유학 간 둘째 손자인 종학이에 비해 큰 손자 종수는 어째 공부도 못하고 방탕한 짓을 하기로는 지혜비, 윤주사인 창식을 꼭 빼닮아 영 못마땅합니다. 윤직원의 아들인 윤창식은 50대로 여적지 철이 없고 남들에게 걸핏하면 돈을 빌려주고 윤직원이 볼 때는 가망이 없어 금치산자로 분류할 지경이었습니다. 윤직원이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면 어찌나 한심한지 기가 막히겠지요. 게다가 시골 술집 여자한테서 낳은 이제 15살이 된 태식이도 어딘가 모자란 것이 시원치 않지만 그래도 태식이는 예뻐라 하였습니다. 딸은 어느 양반집으로 시집을 보냈더니 방정맞게끔 혼인한 지 1년 만에 사위가 전차에 치여 죽고 새파란 과부가 되어 친정살이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래 손자들한테 기대가 컸습니다. 손자가 둘인데 종수는 군수를 시키려 했는데 한량에 싹수가 노라니 이 야단을 뜨는 것입니다. 그나마 윤직원이 위안 삼는 것은 둘째 손자인 종학인데 일본에서 공부를 잘하여 어찌하면 경찰서장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손주들이 군수나 경찰서장이 되는 것은 윤직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너들 잘되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집안을 생각해서이겠지요. 윤직원은 만수꾼이지만 지독한 수전노라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윤직원이 살아가는 법을 한번 보실까요? 거대한 체구로 인력거를 타고서는 삭스를 제대로 안 주려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 것은 예산일이고 버스도 공짜로 타고 다닙니다. 한 번은 15살이 된 춘시민년을 데리고 좋아하는 서양국 명창대회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서는 차장에게 10원짜리 지전을 내놓았습니다. 그걸 어떡하라고 내놓으세요? 그 쓸 돈 없어요? 여 차장이 그만 소갈머리가 나서 앙칼스럽게 보풀뜨리를 합니다. 그럼 어떡하는가? 이것도 돈은 돈인디. 누가 돈 아니래요? 잔돈 내세요. 잔돈 없어. 작전대로 무사히 공차를 탄 윤직원 영감은 버스에서 내려 춘심이에게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번 버스 타니라고 고생한 값을 이렇게 도로 찾는 법이다. 그리고 서양국 명창대회에 가서는 춘심이는 무대 뒤로 살짝이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50전을 내고 하등표를 샀습니다. 그러고서는 공연장 아래층 맨 앞자리의 맨 앞줄에 가서 쭉 앉았습니다. 잠시 후에 웬 신사가 오더니 여기는 백권석이니 위층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100권짜리 상등이고 위층이 하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윤직원 영감은 하도 기가 막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여보, 그래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높은 디가 하등이고 낮찬 디가 상등이라니? 나는 70평생의 그런 말은 처음 듣겠소.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의 말은
상등은 저 윗칸이고 하등은 아래칸이 아니냐고 우겼던 것이지요. 꼭 극장을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몇 번의 경험으로 터득한 삶의 지혜이겠지요. 하등표를 사서 백권석에서 공연 보기 묘수쯤 되겠습니다. 그려?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뭐 타러 오냐? 돈 달러 오지? 웬일인지 부르지도 않은 아들 윤주사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느닷없는 전보를 한 장 꺼내들었습니다. 응? 소리와 함께 엉덩이를 쿵 찢는 바람에 하마터면 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종학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금이라니? 이게 뭔 소리다냐? 종학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지요.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멍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움푹 가라앉아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자인 종아기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옛날의 드세든 불황당 패거리가 쳐들어온 것보다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일본 경찰이 두 눈 시뻘개져서 찾아다니는 사회주의라니요. 집안이 풍비박산 날 일이지요. 진시황은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라는 오랑캐라는 예언을 듣고서는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자기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소리로 보여합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하던 수령들이 있느냐, 재산이 있대야 도둑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은 말세는 다 지내가고, 오 자부하라 그리그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여. 남은 수십 명 동병을 희어서 우리 조선놈 보호 희어주니 오죽이나 고마운 세상이여. 응? 제거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요, 태평천하. 그런데 이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일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쳐놓을 불황당패에 참섭한단 말이여. 응? 땅바닥을 치면서 이렇습니다. 그 몸짓이 어떻게도 요란스럽고 괄괄한지 방금 발광이 되는가 싶습니다. 이 태평천하에 쿵쿵 발을 구르면서 마루로 나가고 꿇어앉았던 윤주사와 종수도 따라 이렇습니다. 그놈이 만석군의 집 자식이 세상 망쳐놓을 사회주의 불황당패에 참습을 희어? 응? 죽일놈! 채만식의 태평천하는 구어체와 판소리, 사슬과 같은 화법으로 풍자의 맛을 한결 살리고 있습니다. 민족 말살 정책으로 일제의 통치가 가장 혹독하던 1930년대가 배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작가도 풍자라는 장르를 통하여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일제의 민족 말살 정치 때문에 문학도 다양한 장르로 독자들에게 소비되었고, 채만식의 작품들은 특유의 풍자적 화법 덕분에 윤직원의 행동이 과장되고 웃음을 유발하면서도 왜곡된 그의 행동을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또 다른 작품 치숙에서도 풍자의 풍자를 거듭하는 방식으로 책 속의 화자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인테리 아저씨가 돈벌이나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한답시고 노는 꼴이 화자의 눈에 영 시덥잖게 보여 아저씨를 비웃고 있고, 독자인 우리는 그 화자의 행동을 한심하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윤직원에 의하면 사회주의를 하면 집안을 말아먹는다는 뜻인데 왜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를 한다는 것은 일제의 전체주의에 맞서는 행동이었고,
그러니 윤직원 영감은 종아기가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니 저리 펄펄 뛰는 것이지요. 그것은 집안이 망한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윤직원의 가계도를 잠깐 살펴볼까요? 아버지였던 말대가리 윤용교가 1대, 윤두급이라 불리는 윤직원이 2대, 그리고 윤주사라 불리던 창식이 3대, 윤종수와 윤종학이 4대입니다. 별 볼 일 없던 집안으로 노름판을 전전하던 윤용교가 어쩌다 생긴 200냥으로 재산을 불리면서 만스꾼 집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아버지 윤용교가 화적대에게 맞아서 죽고 난 이후 윤두급이는 자기에게 그나마 만만한 벼슬을 하나 사서 윤직원이 되었고 수전노에 인심사나운 72살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윤직원의 키는 지금으로 치면 근 180cm에 몸무게는 110kg에 달하는 거구인데 돈 씀씀이는 어찌나 째째한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봄 마누라한테서 낳은 윤주사와 시골 술집 여자에게서 낳은 태식이 둘이 있는데 윤직원에게는 손자도 둘이 있습니다. 큰 손자인 종수는 공부도 못하면서 술이나 퍼마시지만 일본으로 유학 간 둘째 손자 종학이는 공부까지 잘합니다. 그래서 종수는 군수가 되고 종학은 경찰서장이 되어 이 태평천하에 집안이 더욱 대대손손 번창하리라는 꿈을 꾸었지요. 그 꿈이 깨어지자 윤직원은 절규하고요. 태평천하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안위는 상관없이 일신의 영달과 집안의 영화만을 꿈꾸는 왜곡된 윤직원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독자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줍니다. 윤직원을 마음껏 조롱하고 희화화하여 윤직원의 몰락을 바라보는 마음 한켠에 위로와 긍정의 힘이 쌓였을까요? 우리만 빼놓고 다 망하라고 외치던 그의 하루를 보면서 이제 72살의 윤직원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1938년에 이 작품이 발표되었는데 당시에는 친일파들이 득세를 할 때이기도 하지요. 작품을 통해서 작가는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고 싶었을까요? 조롱을 하고 싶었을까요? 풍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일반 대중에게는 시원한 바람과도 같습니다. 풍자 소설의 묘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채만식의 태평천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